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덕배 이적 상황에 대한 그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덕배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나폴리랑 거피셜 상황이죠. 이제 오피셜만 때리면은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아직 오피셜이 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초상권에 대한 배분 문제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 나폴리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늘 이제 나폴리로 이적해오는 선수들의 오피셜이 늦는 이유가 언제나 초상권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서도 곧 끝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쉽기도 아쉽지만은 반대로 나폴리 팬 형님들한테는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덕배가 뭐 나이 먹어서 뭐 활동량이 뭐 많이 떨어졌다, 뭐 기량이 많이 쇠퇴했다, 뭐 이런 식으로들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그냥 부상 회복과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신체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원래 좋았었던 시절에 퍼포먼스를 덕배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이래서 정말 좋은 영입을 한 거고, 연봉도 적절하잖아요. 한 700에서 800만 파운드 유로? 700에서 800만 유로 정도 될 거다라는 예측이 맞으면은 진짜 좋은 영입을 하신 거다라고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활동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뭐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90분이 끝나고 루즈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린트 치는 선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선수는 아마 덕배일 거예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영입 하신 거예요, 진짜로. 갑자기 울컥하네. 자, 일단은 그 셰르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네이션스가 끝난 상황에서 로마노가 오늘은 언급을 해줬어요. 맨시티는 리옹이 관심 가질 만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줬는데, 이게 좀 보니까요, 알아보니까 또 그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약 내용 중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셰르키가 1년 연장을 할 때 만약에 그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임시강등을 당하게 된다라면은 낮은 이적료에 약속된 이적료에 네가 원하는 팀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재계약을 하는 대신에 나중에 이제 이적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적료의 5%를 셰르키한테 지급을 해준다라는 조항까지 삽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상향된 수치를 보니까 이거는 리옹이 셰르키한테 줘야 될 돈까지 맨시티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만약에 4천만 유로 이적을 한다라면은 200만 유로를 셰르키한테 줘야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줘야 되는 돈까지 요구를 하는 거다라는 뇌피셜을 한번 굴려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확률이 낮진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리옹 상황이 많이 안 좋기도 하니까. 아무튼 뭐 이적은 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럴 거라고 지금 믿고 있고요. 맨시티가 지금 2차, 3차 대화를 나눈다라는 그 자체가 찐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면은 좀 어느 정도 떠보는 거다 싶으면은 1차 제한 한번 넣고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향된 제안을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맨시티는 이 선수가 뭐 어떤 값이더라도 영입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지 간에 그 프랑스 대표팀 데뷔전에서 그 한 골 1도움을 그 성공시켰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스 레전드들한테 엄청난 또 샤라웃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또 프랑스 대표팀 감독, 그 디디에 데샹이죠. 이 사람은 그 해당 경기가 끝난 다음에 팀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선수 라고 또 극찬을 또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행일치를 해줬죠. 그 3, 4위전에서는 이제 공미로 두면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르셀 드사이라는
이제 그 프랑스 레전드가 며칠 전에 또 그 셰르키에 대해서, 셰르키의 이적설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한번 해줬었는데, 좀 요약을 해보자라면은 셰르키는 팀 컬러가 확실하고 전술적 철학과 규칙이 확고한 그런 클럽에서 뛰어야 빛이 나는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메뉴보다는 맨시티가 잘 어울릴 거고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맡겨야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포든이나 베실바급은 되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포든이 이번 포든이라기보다는 지난 포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번 포든이면은 좀 영입 또 해야 되니까 지난 포든을 이야기한 거겠죠. 그래서 한 1인분 정도는 충분히 이제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하고, 그리고 풀어놓으면은 또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스타일이니까 이것도 단단히 묶어서 잘 지도해주고 잘 다듬어주면 충분히 1인분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평가를 또 내려줬더라고 보니까. 일단 셰르키 얘기는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요. 요거 영상 한번 형님들 보실래요? 요 선수 누군지 아시겠어요? 쿠사노프예요 형님들. 쿠사노프. 전혀 우리가 맨시티에서 봐왔던 쿠사노프의 모습이 아니지 않아요? 지금까지 봐왔던 쿠사노프는 항상 얼어있고 막 주눅 들어있고 카메라에 잡힐 때만 보더라도 막 계속 절어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적응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개구진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경기장 위에서도 패스 플레이를 뭐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뭐 패턴은커녕 패스도 제대로 못해서 계속 에데르송한테만 백패스 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인상이 좀 강했는데, 그나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그래도 피지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스프린트라든지 어깨 싸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래도 좀 녹아들면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았었던 정신승리를 했었던 시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적응이 또 많이 안 되고 또 팀플레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는 펩도 이제 몇 경기 써보고 안 쓰기는 했지만서도 지금처럼 지금 대표팀에서의 모습처럼 맨시티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선수들이랑 친해지고 또 언어도 열심히 배워서 마스터해서 이제 소통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경기장 위에서 긴장을 계속 하길래 이 선수도 저기 라포르트처럼 콘센트레이션이 좀 부족한 선수가 아닐까라고 걱정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쿠사노프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 방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맨시티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센터백은 언제나 많았어요. 센터백이 4명에서 5명, 주전급 센터백을 굉장히 많이 보유했었던 팀인데, 그렇게 이제 좋은 자원들을 많이 보유를 했다 보니까 3터백 전술을 썼었죠. 그리고 풀백 한 명을 뭐 칸셀루라든지 뭐 진첸코 같은 전술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을 이제 위에 배치를 해서 중원에서 로드리 파트너로 주로 뛰게 하고, 때로는 이제 오버랩을 시도해서 이제 측면을 무너뜨리는 전술에 가담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스크리머로서의 이제 역할도 이제 맡기고 이제 그러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아인누리의 영입은 결국에는 이제 펩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3터백 전술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울브스에서 그 뛰었던 걸 이제 보니까요, 백스리였더라고요. 울브스 메인 전술 자체가요. 이래서 아인누리는 거의 수비 가담을 할 일이 없었어요. 윙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공격적인 역할을 맡겨줬기 때문에 이제 공격 스탯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랑 경기했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가 맨시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중원으로 공을 몰고 들어오려는 시도를 몇 차례 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형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런 이제 배짱 있는 플레이들을 생각해보면은 이 선수는 중원에서의 플레이도 자신 있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패스 맵이라든지 뭐 이 선수의 키패스 스탯을 보더라도 중원에서 시도한 횟수가 적지가 않더라고요. 이래서 결국에는 칸셀루를 펩이 기용했던 것처럼 풀백이라기보다는 이제 윙백으로 기용해서 그 로드리랑 같이 머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래서 볼 운반해주는 역할을 이제 주로 맡아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수로 한 명 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풀백을 구테어 이제 쓸 필요가 없고, 로드리 파트너도 구테어 쓸 필요가 없어요. 아잇누리가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게 아잇누리가 이제 수비 상황에서의 결함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맡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애초에 전술적으로 이제 수비는 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공격 상황에서의 달란트가 좋은 만큼 다음 시즌에는 좀 화끈하고 재밌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잇누리는 크로스도 좋아요. 그리고 코너킥 전담 키커였고, 킥에 자신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는 좀 더 많은, 좀 더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아잇누리가 위에서 뛰면서 센터백 3명을 이렇게 기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오른쪽 자리에서 뭐 스톤스가 됐건 뭐 아칸지가 됐건 쿠사노프가 됐건 어쨌든지 간에 쿠사노프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좀 강인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뭐 자리를 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센터백 3명을 뒀을 때 가장 취약한 게 뒷공간이에요. 역시 상대 역습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왜냐면은 센터백 3명을 스프린트 보고 이제 기용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비 뒷공간에 이제 결함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쿠사노프처럼 스프린트가 좋은 선수가 이제 중용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는 한 명 더 두게 되니까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 아잇누리는 쿠사노프를 좀 더 많이 기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격 진영에서는 결국에는 포든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홀란드 파트너로는 당연히 마르무시가 뛰게 될 거고, 포든이랑 셰르키가 이제 둘이 같이 나오면서 이 두 선수가 이제 중원에서의 플레이도 좋고 측면에서의 플레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포지션 체인지를 이제 자주 가져가 주면서 마르무시는 횡으로 이제 좀 넓게 경기장을 써주면서 이제 그 왼쪽에서의 빈 공간을 좀 어느 정도 채워주는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인도르스는 좀 약간 프로그레시브 런을 자주 쳐서 박스 안에서의 직접 슈팅을 자주 시도하는 그런 류의 전술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잇누리가 이제 앵글런 쳐서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도 자주 올려주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밌는 축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 공격이 안 먹히고 아잇누리의 폼이나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또 후방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바르디올이 이제 왼쪽으로 가고, 로드리, 그 다음에 뭐 스톤스나 쿠사노프나 뭐 아니면 아칸지가 이쪽으로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주고, 이쪽에 이제 라이트백으로 누네스가 나오면서 약간 직선적인 움직임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펩이 그 누네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원에서의 기여도를 막 기대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누네스는 그 측면에서의 그 플레이가 제법 날카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셰르키, 포든, 누네스 이렇게 이어지는 링커 패턴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능들이 다들 많으니까. 이래서 펩이 정말 재밌는 경기들을, 팬들이 좋아하는 경기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도쿠 선발에 대해서 형님 뭐 물어보셨는데, 도쿠는 뭐 이번 시즌에도 우리가 봤겠지만서도 엄청 좋은 선수긴 하지만은 그 슈퍼 조커로서 그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좀 더 공고히 다지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풀릴 때 나와서 이제 측면을 털어줄 수 있는 선수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펩이 지난 시즌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5m 이내에선 도쿠가 월드 클래스다. 세계 최고의 선수다. 5m 이내에서 공 잡았을 때 5m 전진 할 때는 도쿠가 가장 파괴적인 선수다라는 뜻인 거지. 그렇다라는 거는 이 선수는 딱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딱 투입을 시켜서 게임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펩은요.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시즌 정말 간만에 한 17, 18 이후로 정말 간만에 다양한 공격 루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가 나오면요, 홀란드는 골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성공시키면은 자연스럽게 홀란드의 득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국가대표팀에 나가서도요 홀란드는 이제 1득점을 성공시켰잖아요. 근데 샷이 한 번이었어요. 그냥 원샷 원킬한 거예요. 압박만 풀어지면요, 그러니까는 본인한테, 홀란드한테는 보통 이제 3명의 선수가 에워싸는데 이제 한두 명의 선수만 이제 풀어지면은 정말 쉽게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는 그 홀란드의 득점은 맞아 있고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간만에 100골 넘어가는 경기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이게 또 오버한다고 형님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홀란드 이적설이 한창 뜰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홀란드 맨시티로 오면은 50골 넣을 수 있다. 오버해서 막 70골, 80골도 가능하다. 막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는 프론트맨이 반드시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골 넣어줬죠. 시즌 통틀어서 한 50골 넣지 않았어? 말도 안 되는 골을 넣었잖아요. 리그에서만 막 34골, 36골만 이렇게 넣어버리고. 이번에도 그 정도의 이제 화려한 맨시티의 기환이다라고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스카밥 얘기를 잠깐 또 해보자라면은 지금 현재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잖아요. 맨시티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메가티나 오스카밥의 이적설이나 임대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오스카밥은 메가티랑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메가티는 이미 클럽 월드컵 명단에서 제외가 된 상태고 오스카밥은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패배 구상에는 오스카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스카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국가대표 경기에 나가서 노르웨이 기자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맨시티에서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은 남고 싶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난 시즌에 뭐 커뮤니티 실드 때 오스카밥 퍼포먼스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선수가 이야기하는 게 마냥 허언이 아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 초반에 기세가 진짜 좋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훈련 상황에서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한 반년 정도 시즌을 날리고 복귀를 한 다음에 또 훈련하다가 발목 부상을 또 당합니다. 또 이제 잔여 시즌을 다 날려버려요. 나중에 이제 뭐 교체로 몇 경기 출장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약간 TMI이긴 하지만서도 우리 메디컬 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맨시티의 메디컬 팀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메디컬 헤드 디렉터라는 이제 그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바르샤에서 후갑 박사란 병원을 이제 공동으로 설립했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후갑 박사한테 이제 경영이나 뭐 진료, 이제 수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맡기고 맨시티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헤드 디렉터, 메디컬 헤드 디렉터라는 분이 있고 이 밑에 엄밀히 말해서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는 메디컬 팀, 피지오 팀, 그리고 헬스 앤 피트니스 팀, 그리고 이제 영양사님이 계시죠. 근데 여기서 영양사님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에 뭐 장기 부상을 당했다가 복귀한 선수들, 로드리라든지 뭐 덕배, 그리고 오스카밥 이런 선수들을 보더라도 보통은 이제 경기를 오랫동안 쉬고 돌아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경기를 뛰다가 이제 안 뛰니까 아무래도 운동량이 줄어들어서. 근데 어땠어요, 형님들? 돌아왔는데 진짜 가위로 시간을 자른 듯이 부상당하기 직전의 모습이랑 복귀한 모습이랑 똑같았죠. 살이 불어난 느낌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먹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해줬다라고 저는 진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진짜 영양사는 대단하다. 다만 지금 헬스 앤 피트니스 팀이라든지 뭐 피지오 팀, 메디컬 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봐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이를테면은 뭐 홀란드나 뭐 덕배처럼 경기 중에 뭐 심한 태클을 당해서 부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 혹사를 당해서 피로골절을 당한다든지 좀 뭐 아칸지나 홀란드처럼 그런 게 아니라 훈련을 받다가 장기 부상을 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골절 부상을 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난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에 그 형님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비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를 했는데 헬스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벌크업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윙포워드로 서기 위해서는 프리미어 리그는 워낙에 이제 수비수들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보니까 어느 정도의 벌크업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사비뉴도 역기를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업로드 했었는데 약간 무리하게 지금 헬스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스트레칭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맨시티는 세트피스 부분을 이제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디컬 팀도 대대적으로 손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Mm-hmm.